자, 은퇴설계 두 번째 차시, 은퇴설계 프로세서 관련되는 부분. 시험에서는 절대 나오는 파트죠.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좀 페이지가 양이 좀 있어요. 29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48페이지까지 한 20장 걸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전체적으로 2장 다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3장 쪽이나 4장 쪽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는 중요하지만 조금 양을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다 짚어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 관련해서 은퇴설계가 필요하고 유년부양비가 어떻고 노년부양비가 어떻고 고령화 지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했었잖아요. 그렇죠? 7에서 7, 14, 20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프로세서 부분은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하나 보죠. 은퇴설계 프로세서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첫째, 은퇴설계 프로세서는 제2의 인생 설계 차원에서 고려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내려가서 화폐와 시간 가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은퇴설계에서 화폐와 시간 가치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물가.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어차피 생활비가 계속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은퇴설계의 재무적인 목표 속에 비재무적인 부분이 통합돼야 된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준비된 은퇴자산보다 오래 살게 될 장수 위험.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장수 위험은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위험 정도를 뛰어넘은 치명적인 위험. 마지막으로 은퇴설계는 한 번 수립하면 끝나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고 인생 정기간에 걸쳐서 시작되는 계획. 그 다음에 실행. 점검, 플랜2 C라고 얘기하죠. 플랜2 C. 그렇죠? 해나가는 과정이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점검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C, 플랜2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플랜2 C예요. 그 다음 은퇴설계 프로세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은퇴설계는 다른 재무 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무 설계 관점에서 진행한다. 종합적인 설계다. 바로 밑에 고객의 분석 단계에서 옆에 고객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필요한 위험수단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재무 목표는 위험관리라는 기본 위에 수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관리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설계 자체의 의미가 없다. 1단계 과정. 자, 1단계 과정은, 재무설계에서와 큰 차이가 없어요. 첫 번째 줄에 신뢰를 쌓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세 번째 줄에 경력, 교육, 훈련, 경험, 자격 등을 알려야 되고, 바로 밑에 고객에게 어떠한 이득이 알려주고, 그래서 밑에 신뢰가 없으면, 그 밑에 고객은 나한테 정보 안 줄 것이다.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해선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고객의 내면의 소리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러기 위해선 바로 위에 개방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 1단계는 끝이에요. 나에 대해서 알리고 이득이 어떤 게 있는지 알리고 그 다음에 고객의 신뢰를 쌓게 되면 고객은 나한테 뭘 줄 것이다. 두 번째 단계 정보를 줄 것이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2단계 은퇴설계 관련되는 정보 수집입니다. 자, 은퇴 목표를 설정하고 가번에 그 다음에 나번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가로 2번에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쭉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자, 은퇴 관련 정보 수집 관련되는 부분 가번 쪽서부터 한번 보죠. 가번 바로 위에 고객의 2단계 은퇴 관련 정보 수집 32페이지 두 번째 줄에 고객의 은퇴 목표는 고객 인생의 핵심 가치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은퇴기의 라이프 스타일로 구체화되게 된다. 바로 밑에 은퇴 목표에 대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은 첫 번째 줄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기본적인 생활, 소득은 확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고객이 은퇴 기간에 필요한 소득은 현재 지출 수준과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33페이지에 보시면 표준 생활비, 필수 생활비, 여유 생활비. 이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필수 생활비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최저 생계비 얘기하는 거고요. 표준 생활비는 그럭저럭 사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준. 그 다음에 유락 생활비 또 여유 생활비라는 것은 괜찮게 사는 거. 그래서 여유로운 생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단락에 한편 은퇴 설계는 고객이 원하는 인생 설계의 연속 선상이다. 그래서 그 밑에 고객의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고객의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그 밑에 은퇴 목표 수립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무 목표와 비재무 목표가 상호 연관되죠. 당연히. 그래서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 파악하고 그 옆에 은퇴 목표를 설정해가는 방식으로 은퇴 설계에서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통합되어야 된다. 그냥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은퇴 설계에서 고객이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은퇴 생활 자금의 규모를 추정하여 연간 소득 목표를 정하는 것이 재무적인 측면. 이런 거는 바로 밑에 줄에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라이프 스타일은 은퇴 설계의 비재무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로 밑에 맨 끝에 재무적 요소는 비재무적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은 비재무적 측면 그리고 재무적과 비재무적은 뗄 수 없는 관계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리고 맨 위에 줄에 라이프 스타일은 재무적인 준비 정도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은퇴 목표는 최종적으로 금액이라는 재무적 수치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치화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정보 수집 가로 1번에 정보 수집 과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은퇴 설계를 위한 정보 수집은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는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 그리고 설문지를 통해서는 주로 정량적인 정보.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확인해선 정성적인 정보. 그래서 쭉 밑에 이제 어떤 질문인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설계사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고객이 합리적인 은퇴 자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은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은퇴 설계사가 그걸 모아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3줄 내려가서 보시면 크게 좌우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보시면 은퇴 후에도 문제가 없다.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 절대 믿지 마라.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재무설계사는 은퇴 설계의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많아도요. 도박병이나 이런 거나 마약하거나 뭐 이렇게 시작하면요. 돈 그냥 있는 거 몇백억 있어도요. 그거 그냥 낭비병 걸리면 그냥 소진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권 같은 거 당첨이 돼서 수십억을 한꺼번에 또는 수백억을 버셨던 분들 몇 년 지나면 깡통 차고서 길거리 배우하시는 기사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든 적든 다 필요하다. 설계는.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은 연간소득 결정하고 현재 자원 확인하고 수입 지출 예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나오는 게 이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은퇴 기간, 자산에 대한 세후 투자 수익률, 물가 상승률 및 기타 변수 이런 것들은 재무설계사가 고객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시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고객과 합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고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고객은 이 자료에 의해서 재무설계사가 알아서 만든 자료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은 그 자료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이 적절히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해야 한다. 자,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 36페이지에 보시면 고객의 이름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연간소득, 은퇴소득원이 저축과 투자, 은퇴계좌, 부동산, 기타 자산, 미래저축과 투자, 은퇴연금, 가정에서 이제 남은 기간서부터 쭉 나오죠. 물가상승률, 소득대체율까지, 세후투자 수익률. 요런 항목들이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에 있는 항목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퇴설계 자료 요약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건데 제일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7페이지에 보시면 은퇴 후 필요한 연간소득. 은퇴 후 필요한 연간소득이라 그러면 간단히 보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하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죠. 만약에 40세의 고객이 있으시고요. 이분 60세에 은퇴를 하실 거고 85세에 만약에 사망하신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으시다. 라고 하게 되면 40세에 되신 시점에서 은퇴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자산은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은 얼마나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은퇴에다 쓰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은 뭐가 있으시죠? 라고 물어볼 거고요. 그게 이제 보시면 은퇴소득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얼마나 소비를 하실 겁니까? 그때 시점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시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럼 저 매월 300만 원씩 소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자고요, 고객이. 그러면 이 300이라는 거는 은퇴 시점에 300이 아니고 지금 돈 300을 은퇴 시점에서부터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나 이런 거 감안해서. 그러면 12달 곱하면 3,600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하겠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뭐 이 숫자는 어느 정도 비중이냐라고 했을 때 은퇴 전 소득 대비해서 은퇴 후 소득이 요 정도다. 만약에 은퇴 전 소득이 한 뭐 7,20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3,600의 소득만 있으면 되면 절반 이제 50%죠. 소득 대체율은. 그런 형태로 이제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 비중. 이거 소득 대체율이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참고만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만을 기초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합리적인 은퇴 목표 수립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고객의 현재 지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금흐름표. 그러니까 현금흐름표 살펴보니까 요 정도의 수입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1년에 이만큼이시네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소득대체율은 참고만 할 뿐이다. 그래서 그 밑에 필요한 연간소득은 고객이 희망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은퇴소득원. 자, 은퇴소득원은 옆에서 쭉 이제 우리가 봤어요. 모든 소득의 원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쳐보고 넘어가죠. 은퇴소득원의 유형은 공적연금과 은퇴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연금만으로 지급하게 된다.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적연금은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에 은퇴연금에 분류해서 기록한다. 그러면 표 2-1 36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가로 6번에 은퇴연금에서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이 나와 있죠. 그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이제 은퇴소득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은퇴소득원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저축과 투자죠.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칸에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서부터는. 조금 아까 공적연금은 은퇴 연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형태로. 저축과 투자. 은퇴에서 사용할 저축성과 금융투자 자산을 말한다. 이들 자산에 대해서 은퇴 시점에 일시금은 세금을 공제한, 그러니까 세후,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 세후, 적립금 평가한다. 저축성 자산, 정기예금이나 적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금 보장되지만 바로 밑에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산이다.
일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성 보험, 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이런 거겠죠. 금융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펀드나 주식 이런 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저축성 자산보다는 높게 돈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주식, 채권, 펀드, 신탁, 변액연금, 보험.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항목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연금계좌. 연금계좌는 뒤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실 거예요. 기업연금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연금저축 관련되는 거 배우면은 이제 그걸 합친 게 연금계좌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 요거는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이처럼 과세가 이연된 연금상품. 그러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과세가 이연된 상품이구나. 연금 수령 시 과세 전에 세금을 공제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후죠? 은퇴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무슨 얘기다? 연금은 매번 받을 때마다 페이먼트 쪼개진 돈을 받는데 이 돈을 은퇴 시점에서는 일시금으로 환산해서 기록한다. 그래서 한꺼번에 받았다면 이 금액일 거야 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일시금, 세후 일시금 환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은퇴설계 정보 요약부 상에서는 연금계좌의 퇴직연금란에 기록한다. 그래서 연금계좌 쪽에 가서 보시면 그 36페이지에 다시 가서 연금계좌에 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나오죠. 거기 퇴직연금란에 기록한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부동산은요, 은퇴 자산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팔아서 은퇴 자금을 쓸 거. 은퇴 시점에 즉시 매각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매각하더라도 은퇴 시점에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숫자를 기억하는데 바로 밑에 순미래 가치로 평가한다. 비용 빼고. 그래서 바로 밑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만약에 은퇴 일부 쓸 거라면, 처분에 쓸 거라면 거주 형태의 변경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은퇴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나눠서 기록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외한 부분을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부동산 자산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팔아서 은퇴다 쓸 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은퇴 시점에서 아직 안 팔았더라도 언제? 나중에 팔 거니까 일단 판 거로 가정하고 가자. 기타 자산. 여기저기도 안 들어가는 것들 여기다 넣는 거죠. 저축, 투자, 연금,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 자산. 그래서 현재까지의 퇴직금이나 예측되는 상속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 물론 세후로 표시하고 필요하면 주석으로 또 표시해라. 근거 표시해라. 미래저축과 투자. 미래저축과 투자는 이겁니다. 지금 내가 정기적금 500만 원씩 해서 10번 벌어요. 5천만 원 있죠 지금. 그거는 저축과 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500만 원씩 더 한 10년간 벌 거다. 그러면 그거는 미래저축과 투자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픽스된 건 저축과 금융투자. 나머지 앞으로 늘 거는 미래저축과 투자. 그리고 맨 밑에 요거 중요합니다. 맨 밑에 퇴직금은 현재 퇴직했을 경우 받게 될 금액. 아직 내가 퇴직을 안 했지만 만약에 지금 퇴직한다면 받게 되는 거는 기타 자산이라 넣어라. 그 위에 보면 기타 자산이 현재까지의 퇴직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근무할 거다라고 하는 거 미래저축과 투자의 퇴직금 칸. 그 다음 은퇴연금은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을 기록되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다. 그 다음에 직영연금, 직영연금이라고 얘기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금을 직영연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직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나눠서 받을 수도 있어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겠다 생각하면 기타 자산이나 미래저축과 투자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은퇴연금. 그 다음에 가정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이런 거 있죠. 고객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가정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두 번째 줄에 그들이 기대를 반영할 때만 그 내용에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가정 바로 직전까지 쫙 나와 있었던 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게 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지. 그죠? 연금저축보험 그러면 연금계좌에 들어가야 되겠죠.
현재까지의 퇴직금은 기타 자산에 들어가 있죠. 정기 예금 그러면 저축성 자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변액보험하면. 그리고 투자자산, 금융투자자산에 들어가죠. 이런 형태로 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퇴까지 남은 기간,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은퇴 기간이나 은퇴 자산 마련을 위한 저축 가능 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은퇴 준비 기간을 결정하는 거다. 현재 40세인데 내가 만약에 60세에 은퇴하겠다라고 하면 은퇴까지 남은 기간은 20년이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준비 안 돼 있으면 준비해야 되잖아.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라고 할 때, 자,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라고 할 때 이를 고객의 은퇴 시기로 그대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밑에 실제로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제2의 일을 찾아서 더 오래 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은퇴 설계는 고정적인 소득이 끊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은퇴 시기의 결정을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서 고객과 협의해서 결정해라. 그래서 일단은 53세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진짜 은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퇴직 연령과 은퇴 연령은 다르다라는 거지. 퇴직은 우리가 20세에도 퇴직할 수 있어요.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면 퇴직이잖아. 25세에도 퇴직은 가능해요. 30세에도 퇴직은 가능하고요. 평생에 걸쳐서 퇴직은 수십 번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은퇴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된 일자리에서 그다음 중간 일자리, 그다음에 뭐 소일거리 이런 형태로 흘러들어가면서 이제 은퇴라는 시기가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퇴, 이게 지금 연결이 돼서 문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사실은 다른 얘기죠. 은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연금소득 확보라는 거예요. 연금소득 확보가 가장 은퇴 설계에서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연금소득 확보가 왜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을 한 몇 억 받아갖고 왔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몇 억 정도의 퇴직금을 딱 받아갖고 오시게 되면 아주 가족들 간에는 보편적으로 재밌는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각각 혼자 있는 자녀도 있고 결혼한 자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뭐 우리가 자녀들도 또 자식도 이렇게 둔 손자도 있고 뭐 이렇다. 이분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해서 부모님 집안에 목돈이 굴러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목돈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욕심 나잖아. 솔직히. 그치? 이건 무조건 부모님 돈 우린 손 안 댈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뭐 멀쩡한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손자가 다니던 이 학원가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거주하는 주변이 좀 우범지대 비슷해서 좀 이사 가야 될 필요성을 갑자기 느낄 수도 있어요. 돈 생기면은.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돈 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일시금 그랬는데 만약에 그래서 일부 빼갔어요. 일부 빼서 도와줬어. 그러고 나면 이 은퇴하신 이 부모님은 앞으로 생활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대단히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만큼 있을 때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깝깝했는데 요만큼이 없어지면 더 불안하시죠. 그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형님, 기가 막힌 투자 방안 하나 있는데 제가 괜찮은데 하나 투자할 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알죠? 뭐 떴다방 뭐 이런 거 해갖고서 부동산 해갖고서 아니면은 부동산 그래서 전화로 해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어요. 좋은 데 있다고 하고 나중에 찾아갔더니 저기 속초 앞바다에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내 땅이 보였다 사라졌다는 그런 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된 투자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분이 만약에 그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걸로 해서 딱 했다면
평생 연금 받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나가신 건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자식분들도 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돈 달라는 얘기 못하고 그냥 놀러 갔을 때 아니면 집에 갔을 때는 섭섭치 않게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손자 같은 경우에 레고도 좀 사주고 연금 받으시니까 그러면서 편안하게 생을 누리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은 연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노후가 문제가 없는 거고 같은 돈을 몰아서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불안감보다 훨씬 더 낫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꽤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자녀들한테 자동차 한 대 사줬을 때 자녀들이 또는 집을 사줬을 때나 자동차 한 대 사줬을 때 자녀들이 느끼는 고마움은 한 달 정도도 안 간대요. 차 한 대 사주면 일주일 정도는 뭐 고맙다 그러겠지. 집 하나 사주면 한 달 정도는 고맙게 느껴도 그 이후에는 그냥 끝이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을 매번 탄다라고 하면 그 연금 중에서 일부씩 띄어서 놔뒀다가 명절 때 올 때마다 한 돈 100만 원씩이나 아니면 50만 원씩이나 이렇게 올 때마다 줘봐봐요. 고생하지 요즘에? 명절 지내느라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50만 원이든 100만 원 이렇게 줘봐봐. 그러면 계속 오지. 그리고 불만도 안 갖고, 크게 안 갖고, 그쵸?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씩 줬다고 쳐도 1년에 생일하고 명절 지나봐야 1년에 400~500만 원 뿐이 안 들어가잖아. 그쵸? 그 10년이면 5천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5천만 원 썩어서 10년 내내 대우받고서 괜찮은데, 5천만 원짜리 차 사주고 한 달 만에 끝나는 것보다 낫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기간. 첫 번째, 은퇴 기간이라 은퇴 이후 사망치까지의 기간으로 은퇴 자금이 필요한 기간이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은퇴 기간을 정할 때에는 준비된 자금보다 오래 살 위험인 장수 위험에 대비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길게 보는 게 좋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85세까지 살겠어 뭐 하는데 100세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가상승률을 가정하는 이유는 필요자금의 은퇴 시점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 짜장면 한 그릇 값이 20년 후에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가격은. 그죠? 짜장면 한 그릇 똑같은데. 41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가운데쯤이라고 보시면 은퇴 설계에서 물가상승률 가정은 신중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 2-2 바로 위에 4줄. 재무설계사는 고객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물가상승률 변화 추이나 선진국 물가상승률 변동, 통계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에 따라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생활 물가상승률,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의 통계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 42페이지 소득세율을 보게 되면 자, 소득세율 같은 경우는 기타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데 소득세율은 정부 정책에서 변하는 거니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 그 단락에 그냥 설계 당시 걸로 써라. 대신에 바뀌면 모니터링해서 수정해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은퇴 자산에 대한 세후 투자 수익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가운데 두 번째 그 밑에서 둘레,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위험 수용 성향, 그 다음 위험 수용 능력, 역사적 수익률. 요건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위험 수용 성향은 이 사람이 그 공격적 투자자인지 안정적 투자자인지 중립적 투자자인지 얘기하는 거고요. 위험 수용 능력은 손실 났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 못 버티는지. 역사적 수익률은 그동안의 수익률, 이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은퇴 설계에서 세후 투자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평균 수익률 개념을 사용한다. 그 옆에 보시면 43페이지 메인 위에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실제 수익률과 차이가 난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걸 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단계의 은퇴 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에 보시면 요거 보면 가번,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죠. 40세에 있는 고객이 있는데 60세고요. 85세에 만약에 사망하신다라고 생각하셨을 경우에 첫 번째
고객이 은퇴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물어보러 오셨으면 이거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갖고 계신 자산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래서 각 단계 예상 수익률을 사용해서 은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라. 그래서 은퇴 자산의 미래가치 파악하고요. 두 번째 2단계 은퇴 자산의 순미래가치 파악해라. 즉 이 미래가치에서 비용을 차감해라. 세금이나 이걸 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순미래가치가 나오겠죠. 그렇죠? 물론 미래가치는 FV예요. 근데 제가 PV로 놓은 거 요 시점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래라고 적자. 그렇죠? 미래가치. 여기서 비용을 차감한 순미래가치를 평가해라. 이건 이제 자산이죠. 자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걸 갖고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3단계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액의 부족액 산출. 만약에 이 사람이 연간 4천만 원에, 4,600만 원의 생활비가 지금 돈으로, 현재 물가 기준으로 필요하다면 그 중에서 만약에 공적연금을 1,0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3,600만 원의 지금 돈의 가치로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 시점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상에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차감한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을 구하는데 바로 밑에 현재 물가 기준으로 선정해라.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올려서 그러면 만약에 이걸 20년 계산하고 물가가 4%면은요. 실질적으로 이때 돈은 7,888만 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나오는, 계산하라는 건 안 나오니까 제가 숫자는 그냥 얘기를 할게요. 7,888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 연간 소득 부족액의 물가 성장률을 감안해서 은퇴 첫 해 부족액을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쓸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쓸 돈, 이건 한 1년치고 총 이 기간 전체에 쓸 총 금액을 계산해라. 그걸 뭐라고 한다? 총 은퇴 일시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4단계에서는 총 은퇴 일시금을 계산하고 그 5단계에서는 요게 총 은퇴 자산이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빼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5단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을 계산해라. 그래서 총 은퇴 일시금에서 뭘 빼면 총 은퇴 자산을 빼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이 나올 거다. 그러면 요거만큼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돈을 정기적으로 모은다. 이랬을 때 모을 때 어떤 방법이 있다? 정액과 증액이 있다. 연간 저축액을 계산할 때 정기적으로 연간 저축이라고 하죠. 연간 저축을 계산할 때 정액식과 증액식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액저축은 매번 같은 금액을 넣는 거예요. 월 50만 원씩 넣습니다. 그러면 매월 50만 원씩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증액저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점점. 근데 금액을 늘리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급여 상승률만큼 늘리거나 물가 상승률만큼 늘리거나. 그래서 급여 상승률만큼 증가시키는 방법은 소득이 아직 적은 젊은 나이에 부터 저축을 할 때 급여 상승률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은 좀 덜 넣더라도 점점 올라간 것만큼 더 넣으면 되니까 점점 저축액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하고 똑같이 넣으면 물가 상승률은 못 쫓아가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돈은 마찬가지로 더 집어넣는 거. 그래서 실질 가치를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물가에 연동한 증액저축은 실질가치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저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급여 상승률만큼 저축하는 거는 사회 초년생이 급여가 올라가는 것만큼 더 저축하는 그런 부분.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시키는 건 실제의 가치를 좀 쫓아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요게 이제 프로세서 6단계. 시험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6단계 프로세서 안에 6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첫 번째, 자산의 순미래 가치를 계산한다. 두 번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리고 은퇴 시점이죠. 두 번째, 미래 가치 계산, 비용 빼고 순미래 가치 계산. 은퇴 시점 기준입니다, 여긴. 그 다음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현재 물가 기준으로 연간 필요소득 계산한다. 그걸 은퇴 시점에 물가 감안해서 연간 필요 금액을 계산하고 그걸 필요 기간만큼으로 합친 총 은퇴 일시금을 은퇴 시점걸 계산한다. 그리고 은퇴 일시금과 은퇴 자산을 차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을 계산해서 그걸 지금 돈으로 환원해서 연간 저축이익을 정액이나 증액 방식으로 계산한다. 증액 방식은 급여 상승률만큼 올라가거나 물가 상승률 올라가는 형태, 그렇죠? 만큼 올라가는 형태, 그런 형태로 이제 증액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율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4단계, 은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재무설계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퇴 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주에 투자계획 수립하고 또 제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과 협의하여 가정했던 은퇴 자산의 세후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장기적인 자산 구성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에게 제안을 하겠죠. 은퇴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을 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고 실제 투자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죠. 실제 투자 상품에 대한 가입은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을 보니까 맨 밑에 현재 실행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사항을 쳐다보면 고객이 동의하는 전제 조건, 니즈 반영, 조화를 이뤄야 되고 저축 여력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요. 위험 수용 성향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투자 시간에 아주 상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선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산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하고 제안서 작성하는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그 옆에 자산 배분이란 위험이 다양한 여러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배분해서 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과정이다. 자산 배분은요, 위험 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주식은 주식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국내주, 해외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득주, 배당주, 가치주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주, 해외주 또는 소득주, 배당주, 가치주 이런 식으로 나눈 게 각각의 주식의 자산 집단인 거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주식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자산 집단을 갖고 나누는 거다. 위험 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요, 말 그대로 큰 그림입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은 작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자산 구성을 정하는 의사결정이다. 이 전략은 묵시적으로 투자자의 투자 기간 중에 기본적인 과정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구성 변경하지 않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이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장기적인 자산 구성 변화 비율과 중기적으로 각 자산 집단에 변동할 수 있는 비율. 그러니까 이건 전술적 자산 배분을 같이 갖고 간다라는 거죠. 변동할 수 있는 비율의 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뜻한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특별히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처음 세웠던 계획을 끝까지 갖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층짜리 빌딩을 하나 세우는데 페인트칠을 다 했는데 지하 3층에 페인트칠 잘못했어. 자, 통째로 다 다시 칠할 거예요. 그냥 넘어갈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그럼 그냥 간다라는 거지.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란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상하여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적극적 투자 전략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본질적으로 역투자 전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재 가치 대비 내재 가치가 요만큼인데 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팔아야 되겠지. 내재 가치가 이만큼인데 평가가 요만큼 돼 있어. 그럼 사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팔고 낮으면 사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 내재 가치 대비 고평가되어 있으면 매도하고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으면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 이걸 역투자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자산 배분은 나이에 따라서 30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50대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라고 얘기하면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전체적으로. 체크 몇 가지만 해보면 은퇴 설계를 위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처해 있는 생애 주기 단계다. 바로 밑에 은퇴를 위한 투자는 30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냥 믿으세요, 이거는. 예. 이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에 플러스 10세 하면은 대충 여러분들 생각에 맞을 거야. 근데 그냥 교재에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30대 바로 밑에 30대의 은퇴 설계는 다소 공격적인 측면. 그래서 바로 밑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은퇴 자산과 다른 자산의 구분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30대다. 그리고 그 밑에 40대. 은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기다. 바로 밑에 은퇴 자산을 구분해서 저축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밑에 고객의 자산뿐만 아니라 은퇴 계획과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다음 50대. 은퇴를 앞두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로 밑에 이 시기에는 은퇴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단순히 재무적 문제뿐 아니라 비재무적 문제도 고민된다. 그래서 맨 밑에서 맨 끝에 건강관리와 건강보험 관심 갖게 되고요. 그리고 50대 원금보장이 좀 강하게 요구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 내 생각에. 본인들 생각에. 근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스탠다드다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안서의 제시 보면 세 번째 줄에 제안되는 설계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행 단계는 원론 쪽, 재무설계 개론 쪽하고 좀 비슷해요. 구체적 투자 대상 선별해서 제안서의 실행을 돕고요. 바로 전문가 얘기 나오죠. 여러 명의 전문가 바로 옆에 전문 영역이 필요한 경우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면 구체적인 게 좀 나와요. 보험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거나 그 밑에 투자 설명서를 제공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상품 가입하는 단계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5단계에서 실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전문가가 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재무설계서는 고객과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면서 실행관리자의 역할, 즉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1단계에서 설정한 범위 밖의 사항은 조언하거나 실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영역을 정해놨으면 그 영역 벗어나지 말란 얘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밑에 위험은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다. 즉 5단계에서는 위험이라는 게 생긴다. 마지막으로 6단계 고객과의 모니터링. 그 밑에 보시면 신상에 대한 변화, 투자 목적이나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수익률을 검토하고 설계 당시와 비교해서 변화된 게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5가지 나오죠.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 두 번째 줄에 6단계 단계 중에서 2단계부터 신뢰는 쌓아놨으니까 2단계부터 6단계 과정을 순환해서 다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약간 지난 시간보다 살짝 길게 우리가 강의를 해봤는데, 자, 그럼 이제 뭐 배웠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은퇴설계의 특징 쪽에 보시면은 뭐 인생 차원에 대한 고려해야 된다 이러면서 플랜2 C를 좀 살펴보라고 얘기했고요. 프로세스 1단계는 신뢰가 중요하다. 2단계 정보 수집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보 수집에 대해서 은퇴설계 요약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은퇴설계 요약표 각각의 항목들. 그래서 뭐 보장성 보험.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 여기 안 들어가겠죠? 은퇴석의 자산이 아니니까. 그죠? 저축성 보험은 그렇죠. 저축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변액연금 보험은 투자 자산. 뭐 펀드 투자 자산, 신탁 투자 자산.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그렇죠.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가 들어가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그렇죠. 퇴직연금 계좌에다 집어넣는다. 부동산은 은퇴 시에, 은퇴 자금으로 필요한 거, 그 시점에 처분하지 않더라도 미리 땡겨서 처분한 걸로 보고 순가치 계산하고, 뭐 미래저축과 투자에 퇴직금 같은 경우엔 지금 그만두고 받는 건 기타 자산, 나중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건 뭐 기타 자산 쪽에 넣을 수도 있다. 퇴직금은. 은퇴연금은 연금으로만 받는 거였는데, 직영연금 같은 경우에 나눠서 받는 건 각각 찢어서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죠? 나눠서. 뭐 이런 부분들, 뭐 소득세는 지금 있는 거 써라. 그러면서 은퇴석이 6단계 프로세스 나왔었죠. 은퇴석이 6단계 안에서 3단계, 계산 및 분석 단계의 프로세스 나왔었죠. 첫 번째 자산평가, 순자산평가, 그 다음에 그래서 총 은퇴자산 평가하고요. 그 다음 총 은퇴일시금 평가하고, 차액을 갖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 평가해서 현재 시점에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는지, 정액과 증액저축에 대한 개념 나왔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적 자산 배분은 특별한 일 없으면 쭉 간다. 그죠? 전술적 자산 배분은 사전적으로 변경시켜서 나간다. 그래서 적극적 투자 전략 또는 역투자 전략이다라고 얘기한다. 내재 가치 투자 전략이다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30대, 40대, 50대에 대한 특징도 좀 살펴보시고, 실행 전문가가 나타나는 거는 5단계. 그렇죠? 그래서 상품 설명서나 또는 투자 설계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 투자 설명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5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언급한 영역 이외에는 건드리지 마라. 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조건을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모니터링 단계도 거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2단계, 2장 쪽에 해당하는 얘기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3장. 3층 보장 제도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